다문화 가정을 위한 보살핌으로 소통하는 글로벌 휴머니티 인문학 강좌. 제목이 이렇게 됐습니다. 재미가 쏠쏠 치유의 인문학 12번째 강좌가 되겠습니다. 이 자리에 이렇게 와주신 선한 클리닉을 방문해 주신 외국인 노동자, 다문화 가정 여러분, 그리고 경동계 교우 여러분, 이렇게 인문학 강좌를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생명의 신비, 감각의 재발견, 부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느낌과 끌림의 행복을 찾아서, 이 제목에 대해서 경동교회 장로이시고 고대 보건대 교수이신 최동학 박사님을 소개합니다. 오실 때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을 여러 번 뵙고 강좌를 했었습니다. 오늘은 특히 우리 생명과 관계돼서 생명의 신비에 대해서 강좌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 생명의 신비, 감각의 재발견에 대해서, 그리고 다음 달 세 번째 일요일에는 생명의 신비, 몸으로 여행에 대해서 강좌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각각 자기 생명에 대해서 한번 비춰보면서 나는 얼마나 소중한가, 나는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한번 발견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나는 왜 중요하고 왜 소중한가 하면 나는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생명인데 그 생명 가운데에도 지금 현재 70억 명이 지금 산다고 합니다. 이 지구상에는. 그런데 그 70억 명 중에 나는 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각각 여러분밖에 없어요. 부명도 없어요. 형제는 있습니다. 부모는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거울에다 비춰보든 아니면 같이 이렇게 사진 찍기 위해서 서서 보면 부모하고 좀 비슷하게 생겼다. 형제들하고 비슷하다는 거는 있지만 비슷하긴 해도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70억 명 중에 자기는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존재입니다. 유일한 존재. 그래서 나는 지극히 소중하고 지극히 중요합니다. 소중합니다. 근데 더 우리가 나를 비추어서 보게 되면 거울로 봐도 거기에는 겉모습밖에 안 보이지만 속속들이 내 안에 숨은 비밀을 보게 되면 참으로 나는 소중하고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언젠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신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에 비교해서 신비, 그래서 생명의 신입니다. 생명은 신이 가질 수 있는 비밀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인체도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생명의 비밀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비밀을 가지고 있냐면 신의 비밀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처럼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나만의 비밀이 나 안에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새삼스럽게 우리가 그냥 묵혀두고 있는 감각이라는 걸 한번 재발견해 보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흔하게는 그러잖아요. 맛이라는 거 알잖아요. 여러분들 좀 전에 식사하셨죠. 그래서 맛인데 그 맛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고 그 다음에 각각 우리가 가지고 있는 멋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자. 그래서 오늘 감각의 재발견이고 그것은 바로 느낌입니다. 그리고 간혹은 끌림입니다. 내가 누구를 끌을 수 있고 또 우리가 이제 자연을 보면서도 간혹 끌릴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그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느낌과 끌림의 행복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자기 몸에 대해서 이렇게 앞에 거울이 있다고 생각하시면서 그 몸에 비치는 그 거울에 비치는 겉모습이 아니라 내 안의 비밀을 한번 벗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간혹은 그래서 우리가 목욕할 때 이렇게 옷을 풀을 벗고 내 몸을 비춰주는 경우가 있습니다만은 오늘은 어쩌면 여러분 자신을 여러분 내부에 있는 비밀을 한번 견주어 보면서 벗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기 몸의 구조, 느낌, 맛, 멋을 한번 오늘 벗겨보시고 그것을 여러분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생명의 비밀을 만나보시는 겁니다. 자, 우리가 감각이라고 얘기하게 되면 우리 인체를 구성하고 있는 여러 계통이 있어요. 그래서 특수한 기능을 갖는, 역할을 갖는 장비들을 모아놨을 때 그걸 우리가 계통이다 그럽니다. 영어로 시스템이다 그러는데 그 중에 감각기관이 있어요. 그 감각기관이 중추신경기관하고 중추신경계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말초신경이 있을 수 있는데 우리가 중추신경 그러면 지난번에도 건강 강좌에서 우리 김기열 소장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랬지만 특히 뇌, 그 다음에 척추, 이게 이제 중추신경계입니다. 중추신경계. 근데 거기에 연결되어 있는 뇌신경이 있어요. 그리고 척수신경이 있어요. 척추신경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뇌신경, 척추신경으로 이루어진 말초신경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 신경계통이다. 그래서 중추신경과 말초신경이 합쳐져서 신경계통이 됩니다. 그런데 머리하고 손에는 특히 감각신경과 운동신경이 많이 분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머리라든가 손은 굉장히 예민한 그런 감각이 있어요. 그런데 뇌 구조 가운데 보면 여러분들 이제 뇌 구조를 언제 본 적이 있겠습니다만 뇌는 마치 포도석처럼 되어 있는데 그게 볼록하게 튀어나온 것이 있고 오목하게 드러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농사를 지어본 사람은 알죠. 3월 말쯤 되면 지금은 이제 밭을 갈지 않아요. 그죠? 밭을 가는데 뭐가 있나요? 도드라진 것을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이랑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오목하게 된 걸 갖다가 고랑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고랑을 해서 우리가 드나들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농사 작업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여러 물건을 나눌 수도 있고 그런 이제 고랑이 있는 대신에 이랑이 있어요. 그래서 뇌 구조 가운데에는 이렇게 볼록한 구조, 오목한 구조, 이랑과 고랑이라는 게 있는데 특히나 이렇게 머리, 손에는 손을 맞는 그런 신경계통을 위해서는 이랑이 굉장히 넓어요. 그래서 머리, 손은 감각이 아주 예민해요. 그리고 섬세한 운동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하게 손을 움직여보면 얼마나 섬세하게 움직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발을 움직여보면 발은 그다지 별로 그렇게 운동을 할 수도 없어요.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앞으로 뒤로도 잘 안 돼요. 그렇죠? 발을 뒤로 제끼고 앞으로 하고 뭐 왼쪽 오른쪽 운동이 잘 안 되는 건데 손은 잘 조절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언젠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 저는 아침에 일어나서 내 손을 보면서 하나님 제게 주신 손으로 하여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손이 얼마나 많은 일을 하게 할 것이며 손이 얼마나 나에게 감사한 소중한 그런 일을 해줄지 모릅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어쩌면 역사라고 하는 건 손의 역사입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일을 하는 것도 봉사를 하는 것도 하루를 산다는 것도 전부 손을 움직여서 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전 세계에서 가장 예민하고 가장 섬세한 손길을 갖는 민족이 한국입니다. 한국입니다. 여기 동포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왜 그러냐면 우리는 젓가락질을 해요. 젓가락질을 하는데 어떤 젓가락으로 뭐까지 들어올리냐면 깨알도 들어올려요. 그렇죠? 콩알이 아니라 깨알도 들어올린다니까요. 이런 민족은 전 세계에 없어요. 전 세계에 없어요. 일본도 젓가락을 사용한다고 하지만 일본은 대충해요. 밥 먹을 정도예요. 그런데 우리는 깨알을 들어올린다니까요. 그럴 정도로 섬세해요. 그래서 생명과학의 어떤 실험 같은 거를 한국 사람이 제일 잘해요. 제일 잘해요. 그래서 그런데 여기 이제 동포분들도 마찬가지 중국에서 온 동포분들도 우리가 마찬가지 그런 섬세한 그런 손길을 가지고 계신 거죠. 그렇죠? 그런데 그래서 이제 그런 걸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먼저 우리가 제일 먼저 눈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눈은 여기서처럼 자세히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아주 정교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기계가 아무리 정교하게 만들어졌다고 그러지만 눈처럼 정교하게 만들어질 수가 없을 정도로 아주 정교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눈을 뜸으로써 얼마나 많은 것들을 보게 됩니까? 그렇죠? 얼마나 많은 것들을 느낍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한번 새삼스럽게 감각계통의 첫 번째로 저는 눈을 꼽고 싶습니다. 그런데 한번 해보죠. 여기 눈을 감으세요. 눈을 뜨세요. 이렇게 했는데 한번 여러분 눈을 감아보세요. 네, 눈을 한번 떠보세요. 뭐가 보이나요? 자, 눈을 감으니까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죠?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죠? 근데 눈을 뜨니까 뭐가 보이나요? 빛이 보이죠. 빛이 보이죠. 그죠? 사물이 보이죠. 그렇죠? 세상이 보이죠. 세상이 보이죠. 여러분이 만약
푸른 평야에 가서 아니면 높은 산에 올라가서 눈을 문득 오늘처럼 감았다가 뜬다고 하면 넓은 세상이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눈을 떴다는 거 감았다는 건 이만큼 달라요. 그래서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근데 우리 그걸 모르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또 감사해요. 눈을 떴다는 사실에 대해서, 오늘 눈을 떴다는 사실에 대해서, 내가 생명을 받았다는 사실에 대해서, 눈길을 받았다는 사실에 대해서, 눈길을 받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손길도 중요하지만 눈길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새삼스럽게 이 눈을 뜬다는 사실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아래 사진을 보니까 시각장애자 세 사람이 사진을 축소해서 그렇습니다만 사물놀이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악기를 잘 못 다룬다 하더라도 지금 여러분에게 악기를 하나, 민속 악기를 주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그 모양을 한번 봄으로써 알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걸 어떻게 할지는 금방 알아요. 근데 눈을 감고 만약 이 북을 여기 지금 꽹과리를 만약 한다 그러면 꽹과리가 어떻게 생겼는지 북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겠죠. 그렇죠?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악기를 보면서 연주할 수 있어요. 그렇죠? 악기를 보면서 연주할 수 있죠. 근데 이 시각장애자는 악기를 보면서 연주하는 게 아니에요. 볼 수가 없거든요. 어떻게 연주합니까? 만지면서 연주하는 겁니다. 어떻게 연주합니까? 들으면서 연주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은 만질 수도 있고 들을 수도 있는 것과 동시에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자, 시각장애자들은 어떻게 책을 보는지 아세요? 시각장애자는 책을 볼 수 없어요. 보면서 읽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점자책 같은 걸로 이 손가락 끝에 그 감촉으로 글자를 구분해서 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책도 이렇게 만져요. 그래서 또 어떻게 읽는지 아세요? 어떻게 보는지 아세요? 그들은 들어요. 그래서 제가 어느 분에게 좀 전에도 그런 봉사를 한번 건의하고 왔어요. 시각장애자들을 위해서 우리는 노래를 잘하는 사람은 성악가는 계속 노래로 누군가에게 봉사할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 감동을 줄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목소리를 묵혀두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이 목소리를 어떻게 쓸 수 있냐면요. 시각장애자들이 읽지 못하는 책을 이걸 하루 종일 1시간이라도 이 책을 점자로 본다는 건 굉장히 피곤한 일이에요. 근데 내가 그에게 책을 읽어주는 남자가 되는 거예요. 책을 읽어주는 여자가 되는 거예요. 신문을 읽어주는 여자가 되는 거예요. 신문을 읽어주는 남자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고마워하는지 몰라요. 너무 그래요. 세상을 볼 수 없는데, 세상의 뉴스를 볼 수 없는데 그 옆에서 오늘의 뉴스를 읽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시각장애자에게 봉사하는 것 가운데 책을 읽어주는 봉사가 있어요. 그런 거예요. 그들은 책을 읽고 싶어도 읽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옷을 우리는 보면서 감상하죠. 근데 시각장애자는 꽃을 향기로야 맡을 수 있어요. 향기로야 감상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상상을 해요. 누군가가 얘기해준 이야기를 듣고 장미꽃이 오늘 벚꽃이 개나리꽃이 어떻다는 것을 상상으로 합니다. 여러분 오늘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너는 행복한가? 우리 행복하죠. 눈을 뜨면 다 보이는 세상인데요. 그렇죠? 그래서 놀라운 행복이 바로 뭐냐면 눈뜸에 그래서 눈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자, 행복의 절반은 근데 어떤 건가요? 아까 눈뜸이 행복이라고 했는데 사실 제가 이렇게 추억으로 생각하면 행복의 절반은 보는 즐거움이에요. 그렇죠? 보는 즐거움이 바로 행복의 절반이었어요.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이렇게 뒤돌아본다고 생각하면 그 중에 반이 보는 거였었어요. 그래서 감상하고 관조하는 거, 그죠? 감상이라는 게 뭐예요? 느끼고 이해하고 즐기고 평가하는 거예요. 봄으로써 느끼고 이해하고 즐기고 평가하는 것이 감상. 관조는 뭡니까? 고요한 마음으로 사물이나 현상을 관찰하면서 비추어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상하고 관조하는 거예요. 그렇죠? 안경 너머로 보는 세상도 얼마나 재밌는 세상이었을까요? 자, 여기 있는 사진 하나가 있는데요. 얼마나 신비롭습니까? 개나리가 확 피었는데요. 개나리가 팍 피었는데 지난번에 4월 초에 눈이 쌓였어요. 이 북한산에 눈 보세요. 그 설경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제가 어저께 안성
초등교회 수련관에 갔다 왔는데요. 거기 아침에 비가 오더니요. 아침 나절에 눈이 퍽퍽퍽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저께 어떤 분이 야, 눈 펑펑 온다. 야, 눈 예술이다. 그러는데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한마디로 오늘 이 성경을 난 이렇게 생각하고 싶다. 해피엔딩이 아닌 삶일지라도 눈은 이 도시에 이 메마른 가슴에 낙천적으로 희망적으로 너울 온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다른 분들 막 박수 치시더라고요. 그래서 눈은 펑펑 온다고 느낄 수도 있어요. 아, 그거 예술이다. 이렇게 느낄 수도 있는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요. 이 4월 중순에 해피엔딩이 아닌 삶이에요. 녹는 거예요. 내리면 녹아요. 자기 몸을 갖다 불태우는 거예요. 불태우듯이 녹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피엔딩이 아닌 삶일지라도 눈은 이 도시에 이 메마른 가슴에 낙천적으로 너무 기쁨으로 오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기쁨을 느끼셔야 돼요. 그거 보는 재미가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근데 계절이 가고 시간이 가면 아예 못 볼 것도 많아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눈 감고 명상하는 것도 좋지만요. 눈 번쩍 뜨고 보세요. 눈을 번쩍 뜨고 보세요. 이게 또 하나의 행복입니다. 자, 어저께가 장애자의 날이었습니다. 장애인의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교회에서는 오늘을 장애인의 주일로 지킵니다. 부활절 후 넷째 주일도 넷째 주일이지만 장애인의 주일인데 우리 교회 주보에는 장애인 주일이라는 말이 없더라고요. 그냥 우리 장애인 주일이에요. 자, 그런데 헬렌 켈러는 보지도 못하는 장애에다가 듣지도 못하는 장애에다가 말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장애를 가진 분이었었어요. 근데 그 헬렌 켈러가 언젠가 이런 명언을 했어요. 우리는 명언으로 받아들이는데 그분은 눈물 어리는 호소예요. 내가 눈을 뜨고 3일만 세상을 볼 수 있다면, 내가 눈을 뜨고 3일만 볼 수 있다면 그 중에 보아야 할 것 3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 밤이 아침으로 바뀌는 기적을 보고 싶다고 했어요. 밤이 아침으로 바뀌는 기적을 보고 싶다. 여러분 아침에 보셨죠? 밤이 새벽으로, 밤이 여명으로, 밤이 아침으로 밝아오는 거 오늘 보셨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헬렌 켈러가 그렇게 간절하게 원했던 기적을 오늘 본 거예요. 내일 또 볼 수 있어요. 근데 헬렌 켈러는 그걸 못 본 거예요. 3일만 눈 뜰 수 있다고 한다면 그랬는데 그걸 이루지 못했어요. 근데 여러분이 매일 느끼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행복입니까? 그러니까 이 감각의 행복, 끌림의 행복, 그거 굉장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그 말을 한 헬렌 켈러도 위인입니다. 근데 사실은 오늘 여러분이 눈뜨에 행복을 갖는다고 하는 걸 느낀다면 여러분도 위인이에요. 참 놓치지 말고 후회 없이 봐야 되는 것도 많죠. 여기 이제 운동 장면이 있는데 야구의 한 장면입니다. 지금 이제 수비를 하는 측은 공을 잡으려고 그러고 공격을 하는 측은 빨리 뛰어서, 그렇죠? 지금 이제 전진을 하려고 해서 스트라이크를 하면서 이제 가고 있는데 정말 이런 장면도 놓치지 말고 봐야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요새는 너무 지루해 그러지 마시고요. 책을 펴시든지요. 세상에 볼 게 없으면 책을 펴시든지 TV 피세요. 그리고 보세요. 그렇지 않으면 거리로 나서서요. 운동장에 가보세요. 그래서 놓치지 말고 봐야 할 일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성경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 눈은 몸의 등불이다. 여러분이 세상의 등불 자꾸 찾아다니지 마시고요. 세상의 등불이면 내 몸의 불을 켜세요. 그게 바로 내 눈이 몸의 등불이에요. 그래서 눈이 성황하면 내 몸도 밝을 것이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밝은 것을 보고 기쁜 것을 보게 되면 여러분의 마음도 기뻐지는 거예요. 그리고 내 눈이 성하지 못하면 내 몸도 어두울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않은지 살펴보아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행복하지 않다 그러면요, 여러분의 눈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무엇을 보고 있는가? 행복이 세상 속에 엄청 많은데 그 행복을 못 찾고 있는 거예요. 발견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보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새삼 속에 행복을 찾아 나서는 여행을 매일매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에게 제가 그런 제안을 했습니다. 스마트 해피니스, 스마트 행복, 스마트 라이프, 스마트 삶이라는 걸 여러분에게 제안한 적이 있는데, 거기에서 A가 뭐였었냐면 아트 앤 컬처 센스입니다. 예술 문화적 센스입니다. 자, 여러분이 보아야 할 게 참으로 많죠. 놓치지 말고 보아야 할 게 굉장히 많은데, 예술 문화를 경험하세요. 예술 문화적 센스를 가지세요. 그래서 예술 문화와 생활, 넓게 얘기하면 생활을 보고 즐기세요. 보세요. 그리고 즐기세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No cultural energy means no fun. 그러니까 문화적인 에너지를 가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문화적인 에너지를 가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즐거움을 가지지 않는 것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문화적 즐거움을 자기가 가질 수만 있다면 여러분이 아주 엄청나게 큰 즐거움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술적인 안목이 없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런 것과 같이 참으로 많은 경험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거 보는 것과 함께 테레사 효과라는 걸 하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테레사는 아시죠? 그렇죠? 노벨 평화상을 탔던 위인이셨던 수련지며, 근데 그가 가진 것도 없고 그분은 키가 크시지 않았어요. 꾸정하고 아주 작은 분이셨는데 정말 일생을 봉사로 사람을 섬기는 것으로 수도 생활로 이렇게 지내신 분인데, 그 이름을 딴 테레사 효과라는 게 있어요. 테레사 효과가 뭐냐면요, 1998년에 미국의 하버드 의과대학에서 실험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봉사를 하는 사람들을 보는 거, 봉사에 참여하는 사람들 그룹하고, 그 다음에 그렇지 않은 그룹하고, 를 둘로 나눴어요. 나눠가지고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보니까는 어떤 효과가 나타났냐 하면, 그래서 그리고 또는 봉사활동을 참여하게 하고, 한쪽에서는 마더 테레사의 전기를 읽은 그룹하고 마더 테레사의 전기를 읽지 않은 그룹하고를 갖다가 비교했어요. 그랬더니 봉사활동에 참여하거나 봉사활동을 본 사람들, 또는 마더 테레사 전기를 읽은 사람들, 이 사람들하고 이쪽하고 비교를 하니까 인체의 변화가 확실하게 구분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봉사활동을 하거나 그런 모습을 본 사람, 그 다음에 마더 테레사의 그 일생의 감동적인 전기를 본 사람, 이 그룹에서는 면역 기능이 향상되고요, 생명 능력이 향상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효과를 이룹니다. 그래서 테레사 효과는 타인에 대한 봉사활동, 배려, 그다음 운동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운동을 안 하더라도 가서 운동하는 건 보더라도 여러분 좀 즐거워지잖아요. 그래서 춤추는 것만 봐도 즐거워지잖아요. 그것처럼 배려 운동을 생각하거나 보거나 거기에 참여하거나 이래도 신체 내의 면역 능력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테레사 효과에 나타나는 게 바로 뭐냐면, 첫째는 콜레스테롤 수치가 떨어져요. 혈압이 떨어져요. 엔돌핀이 분비돼요. 그 면역 능력이 증가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직접 체험하지 못한다 하더라도요, 운동 못하면 운동하는 모습이라도 보세요. 춤추지 못하면 춤추는 거라도 보세요. 아니면 봉사를 못하면 봉사하는 거라도 보시라니까요. 봉사할 거라도 보시라니까요. 봉사라도 생각해 보시라니까요. 그럼 여러분들이 만약에 치료를 받으러 오시지만, 왜 오셨어요? 그럼 나 병 치료받으려고 왔어요. 네. 병만 치료받지 마시고요, 오늘이 13주년이에요. 설한이 그린 13주년입니다. 13년 동안 의인 노동자들을 위해서 13년 동안 봉사한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모습 한번 보세요. 여러분도 감동이 올 거예요. 그걸 보지 않고 그냥 내 병 이거 빨리 치료해야 되는데 이것만 생각하면 감동이 안 와요. 그래서 그게 테레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 찾아서 보시는데 보아야 할 것이 너무 많고 그런 세상이잖아요. 근데 그런 모습을 찾아서 보세요. 자, 코요. 코 여러분 보고 만져보세요. 내 코는 예쁘게 생겼나, 그렇죠? 근데 다른 사람 견주어서 나는 코가 낮아. 전 앞으로 흩어졌어. 콧구멍도 작아.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자, 오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십시다. 야, 내 코는 정말 소중하다. 아까 내 코는 정말 중요하다. 그렇습니다. 중요하고 소중한 겁니다. 그렇죠? 코는 공기의 통로입니다. 공기의 통로요? 이 호흡의 통로 아니에요. 여러분 호흡을 하지 않는다면 뭐야? 죽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야, 호흡 소중하다. 네가 숨을 들이마심으로, 네가 숨을 내심으로 나는 오늘 살고 있다. 야, 호흡 정말 이쁘다. 쓰다듬어 주세요. 쓰다듬어 주고 보세요. 그런 것입니다. 또 하나 뭡니까? 감각으로 얘기를 하면 여기는 냄새를 맡는 것입니다. 그렇죠? 향기를 맡는 것입니다. 그렇죠? 향기를 맡는 것입니다. 어떤 시각장애자가 제게 얘기했어요. 선생님, 꽃향기가 향기로운데 꽃을 보면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좋겠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만약 가족을 이렇게 안아보면 얼마나 사랑스러운데 내가 가족 얼굴 한 번만 보면 얼마나 사랑스러울지 정말 눈물이 나네요. 그런 얘기하는 적도 있어요. 그건 뭐예요? 향기. 여러분이 냄새, 야 무슨 이런 독한 냄새가 나냐? 이런 향기롭지 않은 냄새가 나냐? 그거 말고요. 향기를 맡으세요. 꽃향기를 맡으세요. 어느 날 보니까 이웃집에 사는 고양이가 나보다 낫다고 했어요. 꽁충꽁충 뛰고 올라가더니 조금 높은 곳에 가더니 꽃에 코를 대고 훌쩍거리고 있어요. 꽃향기를 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봄을 그냥 보고만 있는데 봄을 맡아서 느끼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거예요. 그래서 코는 오늘 호흡의 통로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냄새의 감각 기관이죠. 그렇죠? 오늘 여러분이 선택해서 맡을 수 있는 향기는 참으로 세상에 많습니다. 이 인체의 구조는 생략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소화기관. 소화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입안을 비롯해서 인두, 식도, 위, 작은 창자, 소장, 큰 창자를 이루는 굉장히 긴 관입니다. 전부 하게 되면 소화관은 얼마나 될까요? 길이가? 소화관 길이. 제가 이제 이렇게 뭐를 큰 거 얘기하려면 아이들에게 그게 얼마만 하냐 그러면 이만해요. 가슴을 펼친다고 하는데 이거보다 작을까요? 클까요? 길까요? 이거보다 큽니다. 이렇게 하면 제 키가 그래봐야 2m가 안 됩니다. 2m 정말 안 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지만 작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거에 5배, 6배. 둥글둥글 돕니다. 둥글둥글 돌아서 소장은 한 6m, 10m에 이르는데 그 중에서 뱅글뱅글 돌아서 거기 돌창자라는 게 있습니다. 돌창자. 한자 말로 회장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 정도로 깁니다. 그런데 그런 긴 소화관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소화샘이라는 게 붙어 있어요. 그래서 침샘이나 간, 이자 이런 게 붙어 있는데 간 최장이요. 그래서 이자 이런 게 붙어 있는데 그건 소화샘입니다. 소화에 필요한 그런 이제 여러 가지 분비물을 내는 것인데 이런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전체적인 소화관을 얘기하기 전에 우리가 입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입에 혀가 있어요. 근데 이 혀가 무슨 일을 하느냐 하면 맛을 보는 작용을 해요. 혀. 입맛 없다는 말 하죠. 여러분이 세상의 맛 가운데에서 정말 입맛 잊어버리세요. 잊어버렸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렇죠? 우리가 병이 났을 때 돌아와 입맛을 잃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오직은 물맛까지 잃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 맛을 느낀다는 거. 그리고 물론 씹기도 하지만 씹는 것도 좋은 맛이라고 얘기하지만 그래서 혀에는 음식의 맛을 느끼는 수용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맛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맛의 영역을 봅시다. 자, 소화기관은 맛을 느끼고요. 섭취, 소화, 흡수, 영양 공부, 배설합니다. 다 중요한 기능입니다. 다 중요한 기능인데 오늘은 맛에 대해서 얘기하고자 합니다. 여기 한 스푼 크게 뭔가를 마신다. 한 숟갈 이렇게 먹는다. 참 맛있겠죠, 저거. 그렇죠? 맛있을 것 같죠? 자, 그렇습니다. 근데 이 사람에게는 이와 같은 것이 있는데 여기 그렇게 묻고 있네요. 살기 위해서 먹냐, 먹기 위해서 사냐 이렇게 묻고 있는데 답은 뭔가요? 살기 위해서 먹냐, 먹기 위해서 사냐 이렇게 물었는데 살기 위해서 먹냐, 먹기 위해서 사냐. 그런데요, 여러분이 대답하세요. 여러분 생각 여러분이 대답하세요. 근데요, 자, 그래서 목사님 어떻게 하는 겁니까? 우리 철학자 입장에서. 두 개 다 맞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두 개 다 맞는 겁니다. 고상하게 얘기해서 괜히 살기 위해서 먹냐, 먹기 위해서 사냐 그런데 살기 위해서 먹는다고 얘기해야지. 그건 너무
체면 차리는 거예요. 안 그래요? 먹기 위해서도 살고 살기 위해서도 먹는 겁니다. 두다나 말고. 자, 선한 이유 클리닉이 오늘 창립 13주년을 맞았습니다. 저는 정말 감동어립니다. 13년 생각하면 그 달려온 길이 너무 자랑스럽기도 하고 너무 감격적이기도 합니다. 지난번까지 환자를 5만 7천 명이 넘었습니다. 5만 8천 명입니다. 이 역사라고 하는 것은 13년의 긴 역사이기 전에 약의 기적입니다. 약의 기적. 5만 7천 명의 약을 먹인 기적. 제가 이걸 시작할 때, 계획할 때 누군가가 언제까지 할 거냐, 무엇으로 약을 먹일 거냐 그랬을 때 교회에서 시드머니로 종잣돈으로 주신 1,000만 원, 그걸 가지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기도했습니다.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럴 때 성경에서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를 가지고 5,000명을 먹였다. 믿느냐? 믿으면 시작하라. 5,000명이 아니라 5만 명이 약을 죽였다. 5만 명이 넘었습니다. 5만 명이 넘었어요. 약의 기적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합니다. 아무리 세상이 맹망하고 신비가 없는 세상이라고 하더라도, 신비의 역사가 기적이 없는 세상이라고 하더라도 선한 이유 클리닉에 와봐라. 돈 1,000만 원을 가지고 시작한 선한 이유 클리닉이 13년 동안 5만 7천 명의 약을 먹인 기적이 여기 있다. 기적의 현장이 여기 있다. 기적의 역사를 지금 쓰고 있다. 그런 얘기를 제가 합니다. 그런데 이 약의 기적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밥상머리의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요. 오늘 여러분들 여기 들어오시기 전에 식사하고 오셨잖아요. 오시는 분들 식사하시는 분 그대로 식사를 제공하잖아요. 13년 동안 여러분 식사 드린 겁니다. 밥상머리의 기적. 밥상머리의 행복한 기적이었던 거죠. 그렇죠? 여기 전숙이라고 하는 한 분의 시에 보면 어미 물대세의 방법이라고, 세법이라고 하는 시가 있는데, 까먹는 어미도 새끼 숟가락 수는 놓치는 법이 없다. 그가 숫자를 배워본 적도 없어요. 근데 그렇게 많은 식구들의 숟가락 수를 식탁에다 놓는데 그 잊어버린 적은 없다는 거예요. 무슨 세법이었는지는 몰라요. 손가락으로 세는 거였었는지, 어떤 건지 몰라도, 누구누구 이름을 떠올렸는지는 몰라도, 까먹는 어미도 새끼 숟가락 수는 놓치는 법이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첫 번째 주일, 세 번째 주일에 교우들을 위해서 밥을 지으면서 여러분들의 밥을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한 이유의 기적은 양의 기적이면서 밥의 기적이다. 그렇게 저는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한 13년을 이렇게 생각하면 사실 눈물 어린 이제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 한 사람이 이루는 기적이 아니라 한꺼번에 이루는 기적입니다. 함께 이루는 기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끼 밥을 먹는다는 것 속에서도 얼마나 거기 깊은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추억의 절반은요, 또 음식의 맛이에요. 그렇죠? 추억의 절반은 음식의 맛이에요. 여러분에게 만약 우리 터놓고 수다를 떨기로 합시다. 그러면 오늘 밤새워도 끝나지 않을 거예요. 나는 어디 가서 뭘 먹었는데 맛있었거든? 그거는 어땠거든? 내가 음식을 만들어봤는데 이랬거든? 저랬거든? 참 오늘 많은 재미난 이야기들이 나오겠죠? 그래서 맛의 끌림이라는 거, 그 맛의 치명적인 유혹, 맛의 철학, 식탁 위의 철학, 맛의 경쟁 유혹. 저는 이렇게 여러 가지 말을 붙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맛의 으뜸은 그 중에서 하나는 이 계절 맛이다. 계절 맛이에요. 그래서 계절 과일, 계절 야채, 그렇죠? 계절 식재료의 그 맛,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만 생각해도 그 막 꼴까닥 한단 말이에요. 닭이 먹고 싶어서 꼴까닥이 아니에요. 신생이 자극돼 가지고 그만 꼴까닥 하죠. 자, 여기 우리 배 선생님한테 또 한 번 여쭤볼게요. 철학 중에서 무슨 철학이 가장 맛있을까요? 우리는 식탁 위의 철학이 제일 맛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도 부활하시고 서울 나사라실 때 숲이 예수님도 다 부활하시고도 그렇고 또 죽음의 현장으로 가시기 전에도 식탁 위에서 지저분과 함께 식사를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라면 가운데 맛있는 라면이 가족과 함께 라면, 그렇죠? With family. 또 예수와 함께 라면. With Jesus.
이 라면이 맛있다고 그랬죠? 근데 이따 한번 같이 드시는 식당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맛의 여행을 떠나보십시다. 여러분 이제 뭐 그냥 참고로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이 맛의 여행 가운데에서 어느 맛이 제일 맛있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죠. 어떤 분들은 술맛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술맛이요. 근데 그 술맛은 여기 있는 것처럼 술맛 해놓고 뽀뽀 얘기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죠? 젊은 시절에 했던 뽀뽀 맛, 그 입술맛. 그래서 여기처럼 와인과 같은 그런 술을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또 경우에 따라서는 저 위에 그림처럼 뽀뽀의 입술 맛을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느 술 맛이든 좋습니다. 근데 뭐 한국 사람들 아니면 중국 동포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그래도 우리 한국 계열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건 뭐 맵새한 맛이겠죠? 맵새한 맛, 그렇죠? 붉은 맛, 경우에 따라서는 색깔로 얘기하면 붉은색의 맛, 그렇죠? 자, 따끈따끈한 맛도 여러분 좋겠죠? 그렇죠? 딱딱한 맛도 좋을지 모르지만 딱딱한 그걸 씹어내는 맛도 좋을지 모르지만 부드러운 맛, 그렇죠? 또 따뜻한 맛도 좋지만 가슴 서늘한 맛도 어떻습니까? 그렇죠? 여러분에게 만약 가슴 서늘한 맛을 추억으로 얘기하라고 하면 참 많은 얘기를 하실 수 있겠죠? 그러면 그 스위트한 맛, 그렇죠? 달콤한 맛, 잊을 수 없는 그 유혹이었죠? 그렇죠? 유혹이었죠? 그 향기 깊은 맛, 그렇죠? 향기 깊은 맛. 아니면 그 맛으로 가기 전에 어떤 음식이, 과일이 내 코로 이렇게 쫙, 그렇죠? 와인도 마찬가지, 그렇죠? 코로 느껴질 때, 그렇죠? 그 향기 깊은 맛. 그러면서 강군 그 떫은 맛에 한익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떫은 맛, 그렇죠? 그 설익은 듯한 그 떫은 맛이 어떤 때는 내게 또 하나의 추억을 불러오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 물맛도 좋지만 맹물 맛도 좋지만 차맛 좋죠. 그렇죠? 차맛. 깔끔한 차맛. 그 다음에 한국 사람들은 그건 왜 먹어?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 꾸덕꾸덕한, 그렇죠? 꾸덕꾸덕한 생선 말린 것 같은, 그렇죠? 쫄깃쫄깃한, 꾸덕꾸덕한 그런 맛도 여러분 좋아하시죠? 그래서 꾸덕꾸덕하고 쫄깃쫄깃하고 이런 맛도 아마 좋은 추억 가운데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칠맛도 있죠. 그죠? 감칠맛. 그다음 신맛도 있죠. 일부러 초절임 같은 걸 많이 해 먹잖아요. 그렇죠? 냉면 여러분 드셔보셨죠? 거기다 초를 듬뿍 쳐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서양 사람들이 보면 이해 못하는 거죠. 왜 그렇게 식초를 많이 타는지 모르지만 식초 반, 냉면 육수 반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어요. 네, 하여튼 그 신맛도 그렇죠? 그래서 전 세계에 전부 퍼져 있는 맛. 그게 뭐 라면 중에서 신라면 아닙니까? 매운 라면이지만 사실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매운맛과 또 하나의 신맛입니다. 그렇죠? 그다음 매콤새콤한 맛. 그렇죠? 그래서 괜히 앉아서도 자꾸 그런 걸 연상하고 그러신 분들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그리고 한국 사람이 근래에 떨칠 수 없는 맛이 있어요. 그게 커피 맛이야. 그래서 전에는 맷집 건너 교회가 있다. 그래서 한국은 교회가 제일 많다 그랬었어요. 전 세계에서 교회가 제일 많은 곳이 한국이라 그랬는데 요새 그런 얘기 하지 않아서 좋습니다. 그래서 어디 가서도 제가 그럽니다. 교회보다 더 많은 게 있다. 맷집 건너 교회가 있는데 거기에 교회가 하나 있으면 그 사이사이에 커피점이 2개가 있다. 한국은 커피점 안 보입니다. 근데 그 많은 커피 소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음식의 맛 가운데 정말 치명적인 유혹이 있는데 요즘 한국 사람들에게 특히 젊은 계층에 치명적인 유혹이 바로 커피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밥값으로 지출되는 것보다 커피값으로 지출되는 게 더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도 보면은 밥은 2, 3천원짜리 먹고 커피는 7, 8천원짜리 먹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꾸로입니다. 라면 먹고 커피 먹고 그렇습니다. 커피 먹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커피의 그 치명적인 검은 유혹, 그렇죠? 검은 유혹. 그러니까 그냥 색깔로 얘기하면 이건 악마입니다. 그렇죠? 근데 원래 커피의 속성은 악마처럼 검게 이런 맛이 있습니다. 그런 이제 속성이 있기도 합니다만 현대적인 소비의 또 하나의 악마가 사실 검은 유혹이 커피일 수 있습니다. 근데 한국 사람 좋아하는 것 중에 또 삭힌 맛 있지 않습니까? 삭힌 맛. 이거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맛 가운데 하나인데 근데 저도 홍어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언젠가 홍어를 사랑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카페가 있고 그런 전문점이 있는데 거기서 저보고
글 하나 써달라고 그래서 제가 써줬습니다. 그래서 홍어야 만난 세상아 이렇게 제목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분만 얘기하겠습니다. 너를 사랑하노라 내 곁에 머물러 있지 못하는 애초로운 걸 어쩌랴. 뭐 비싸서도 매일 못 먹어요. 매일 못 먹어요. 비싸서도 못 먹습니다. 그래서 너를 사랑하노라 내 곁에만 머물러 있지 못하는 애태움을 어쩌랴. 너의 채취는 코끝으로 들어와. 코끝으로 들어오는데 입속으로 들어오기 전에 먼저 너의 채취는 코끝으로 들어와 어찌 이리 가슴을 움직이냐. 너의 고백은 늘 언어를 삭혀 무딘 아픔이 정제되어 있다. 너는 외로이도 살림하는 그냥 단일 식품을 먹어도 맛있어요. 근데 술늪에 들어 장면하게 몸 부스러져도 좋고 삼합의 깊은 흥치로 덩달아 춤춤이 눈부시다. 삼합으로 어울리는 거야. 삼합으로 어울리는 거야. 묵은지하고 그다음에 돼지고기 보쌈하고 그다음 그 홍어하고 또 다른 것하고 요새 어울려요. 그런 거. 그래서 그 후략입니다만 뒤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이 어떤 사람은 이걸 딱 보고서요. 야, 저 연애시다. 홍어로 생각한 게 아니라 딴 누구 생각하고 쓴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연애시 한번 읽어보세요. 너를 사랑하노라 내 곁에만 머물러 있지 못하는 애터려움을 어쩌랴. 너는 그 채취가 코끝에 아직도 남아서 어찌 이리 가슴을 울리느냐. 너의 고백은 늘 언어를 삭혀 무딘 이 가슴 속에 아픔으로 성제되어 있다. 너는 외로이 또 좋을 리만은 어울려도 좋고 그 흥치로 덩달아 춤추어도 좋으리라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어떤 분은 이걸 홍어를 다른 걸로 바꿔요. 그래서 뭐야 하는데 그 이름이. 근데 홍어는 왜 홍어인지 아십니까? 넓은 홍자가 붙어 있습니다. 저 넓은 홍자는요, 바다 물고기 중에서 가장 넓은 바다를 헤엄쳐다니는 그런 물고기가 홍어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해역뿐만 아니라 남아메리카로 예를 들면 남아메리카의 동쪽과 서쪽의 바다를 마음대로 옮겨다니는 넓은 세상을 헤엄쳐다니는 물고기가 홍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홍어를 드신다고 하면 그 넓은 바다의 맛을 가슴에 안고 다녔던 그 홍어를 생각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정말 만난 세상이 열리는 겁니다. 자, 여기 이제 쓴맛도 있죠. 그렇죠? 만맛에도 쓴맛도 또 하나의 맛일 수 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거는 다른 데서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그냥 주제만 드리겠습니다. 챙겨 먹어야 할 게 있는데 그게 색깔 영양소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흔하게들은 이 연령층에 따라서 색깔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청소년 때 영유아 때는 이제 노란색, 주황색, 하얀색 거기에 해당되는 게 뭐 레몬, 오렌지, 당근, 호박, 옥수수, 스카이프 이런 거. 갱년기 중년층은 빨간색. 그래서 뭐 여기 딸기라든지 라즈베리라든가 수박, 석유, 석류, 토마토, 사과 이런 거. 보라색. 이렇게 피부에 찌든 직장인 같은 경우에는 특히 보라색, 포도라든지 적자색 양배추라든지 자색 고구마라든지 블랙벨리라든가 뭐 이런 거. 또 폐경기 여성 중에는 초록색. 그래서 초록색도 상춘이, 계일이니, 시금치니, 완콩이니, 녹차니 이런 거를 이게 색깔로 연령으로 구분해서 이제 본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항암 식품도 있죠. 그래서 암학회에서 원하는 것으로는 마늘, 시금치, 고추, 홍삼, 녹차, 들깨, 양파, 버섯, 쑥, 된장, 청국장 이런 거 등등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그런 정보를 가지고도 드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요 근래에 좀 매스코비고 이런 데 많이 소개된 것 중에 하나가 히포크라테스 스프라는 게 있습니다. 히포크라테스 스프. 근데 히포크라테스는 성의라고 해가지고 이분은 의학의 아버지인데 히포크라테스가 그때 고안에는 스프가 있답니다. 스프가 있는데 이게 이제 특히 암 환자를 비롯한 모든 사람들에게 면역력을 증가한다. 그래서 미네랄도 많고 비타민이 많고 면역이 증강되는 물질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라고 해서 요즘에 이제 각광 갖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 그거는 어떤 거냐 하면요.
그 재료로 이제 토마토, 양파, 대파, 샐러리, 당근, 마늘이 기본이고요. 거기다 기호에 따라서 감자, 표고버섯, 호박, 고구마를 이제 전부 섞어가지고 이렇게 스프를 만들어서 먹는 게 히포크라테스 스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좀 검색을 하시면 찾을 수 있는 그런 건데 그런 것도 항암식품 가운데 근래에 소개드리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보양식품이라는 거 있죠. 개천식품, 뭐 인삼, 가지, 마늘, 곡식류, 채소류, 과일류, 견과류, 어패류, 뭐 포도, 고구마 이런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참고하실 수가 있고요. 그럼 식품으로 건강 유지하기라 해서 이제 힐링 푸드라는 말씀입니다. 힐링 푸드, 치유 식품이다. 그래서 근육 건강에 좋은 거, 뼈 건강에 좋은 식품, 건강 관절에 좋은 식품, 관절 건강에 좋은 식품, 체지방 유지를 하는 데 좋은 식품, 소화기 건강에 좋은 식품, 뇌 건강에 좋은 식품 뭐 이런 것으로 해서 분류해서 소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요즘에는 이제 예방을 하기 위한 질병 예방을 위한 식품이다. 그래서 암 예방 식품, 당뇨 예방 식품, 치매 예방 식품, 스트레스 완화 식품, 골다공증 예방 식품, 알레르기 예방 식품, 감기 예방 식품, 탄후조리 식품, 그다음에 이제 면역 증강 식품 뭐 이렇게 해서 소개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참고해 주시고. 자, 근데 한국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식품의 특성, 식사의 특성 가운데 대표적으로 든다면 뭘 들 수 있느냐면요. 비비고 버무리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 그래서 제가 항상 꼽는 거는 비빔밥, 잡채밥, 김치밥, 김치맛 이런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것이기도 합니다만 그런 것 속에서 생각해보면 한국 사람들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냐면 한국인의 밥상 철학은 제가 정리한 겁니다만 손맛이 있어요. 아까 이 손을 우리가 인체에서 아주 섬세하게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도 한국 사람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모든 거 이걸로 해내는 겁니다. 그렇죠? 기계로 해내는 게 아니라 손으로 해냅니다. 그래서 이 손맛. 그래서 흔하게 서양 사람들은 그럽니다. 한국 사람들의 이 손끝에는 그것도 어머니의 손끝에는 여기에 있다고 그래요. 맛샘이. 침샘이 있는 게 아니라 침샘은 입안에 있고 맛샘이 이 손가락 끝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만큼 이렇게 조물락조물락해서 맛을 내는 민족은 없습니다. 그래서 금방 딱딱했던 것도 부드럽게, 아주 그냥 거친 맛이었던 것도 아주 섬세한 맛으로, 미묘한 맛으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융합이야. 섞는 거야. 섞어서 먹어. 융합. 그래서 요새 융합이라고 하는 게 또 하나의 현대적인 키워드가 되어 있습니다만, 융합. 그래서 대통령부 융합만 얘기해도 대통령부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융합. 그게 또 하나 숙성이에요. 익혀먹는 거예요. 그죠? 밥을 뜸들여 먹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지 않습니까? 밥을 뜸들여 먹는 거야. 땡땡 앞에서 끝나는 건데 그러고도 좀 뜸을 들여요. 뜸 들여 먹는 거야. 그냥 활용해서 먹는 거야.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한국의 밥상 철학이 바로 손맛, 융합, 숙성 이렇게 이제 저는 정리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것 중에 또 한 마리 김밥인데요. 한국 사람이 정말 좋아하는 김밥이죠. 그렇죠? 근데 김밥은 제일 싼 음식이기도 해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가 김밥 같은 세상을 사는 거다라는 시를 쓴 적이 있습니다. 김밥 같은 세상, 떡 같은 세상이 아니라, 엿 같은 세상이 아니라 김밥 같은 세상을 사는 거예요. 김밥은 왜 좋냐면요. 거기 김밥의 철학입니다. 김밥은 둥글둥글고, 그렇죠? 둥글어요. 원하지 않아요. 원하지 않아요. 어디 찔릴 만큼의 각을 갖지 않아요. 김밥은 둥글둥글고 따뜻한 세상이 쌓여 있어 좋다. 따뜻한 세상이 하나 쌓여 있어요. 하얀색과 까만색이 극단의 하얀색과 까만색이 어우러져 친구되어 좋다. 씹을수록 변하는 인생의 참맛 같은 깨맛, 참기름맛, 소금맛. 유난하지 않지만 이렇게 씹어보면 그 맛이 우러나요. 이건 깨맛, 이건 참기름맛, 소금맛. 김밥은 사치로 눈총 받지 않아요. 김밥을 누구에게 야 김밥 같이 먹을래? 그런다고 야 나 오늘 괜히 림을 먹었네 얘기하지 않아요. 그렇죠? 김밥은 사치로 눈총 받지 않고 가난의 때가 묻어있지 않아 좋다. 그 김밥 한 줄만 먹어도 든든해져요. 숟가락 젓가락 없이도 먹을 수 있어요. 숟가락 젓가락 없이도 자유롭게 펼치는 세상. 그렇죠? 누구와 만나자면 절차를 하고, 그렇죠? 누구와 만나자면 체면 차리고, 그게 아니에요. 그냥 먹는 거예요. 먹고 싶어 먹는 거예요. 그렇죠? 사는 거다 이제 김밥같이 맛있는 세상을 사는 거예요. 그렇죠? 형식이 없어도 좋아요. 그렇죠? 그러나 맛있고 하얀 것과 까만 것이 같이 어우러지고 둥그러지고 원하지 않고, 그렇죠? 그러면서 인생의 참맛 같은 거는 내가 가진 참맛도 아주 옅은 맛 같지만 이야기하다 보면 나오는 그런 참맛 같은 참기름맛, 깨맛, 소금맛 같은 거, 그렇죠? 가난의 때가
있지도 않고 그러나 사치의 때도 사치의 화려함도 없는 그런 김밥 같은 세상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김밥 같은 세상의 철학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남성분들이 여성분들을 쳐보게요. 하나 제안하겠습니다. 행복의 식탁을 제안하겠습니다. 해피 푸드 테이블. 이제 수명이 늘어나가지고요. 100세까지 살고 90세까지 사는데 아내만 믿고 살기에 이제 100세는 너무 깁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조금 지나서는 요리를 배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리를 배워서 좀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게 없으면 음식 솜씨로 아내를 웃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새 웃음만 한다고 아내가 웃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나이가 좀 들면 무슨 얘기 한다고 아내가 웃어주지 않습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서처럼 내가 한번 해볼게. 그래서 만두국을 끓였는데 거기다가 호박을 넣든 다른 것도 넣어보고요. 거기다가 색깔을 내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볶음밥을 하는데 거기다가 생일을 놓아드려서 추. 그래서 이니셜로 자동차 하나는 못 사주더라도 젊은 아이들이 자동차에다가 이니셜 붙이고 다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아내의 이니셜을 붙여주는 거예요. 그렇죠? 붙여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요새 사람들께 이름을 발견해 주는 거예요. 이름을 발견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어제 그제 어느 분이 지난번에 박수 쳤던 한 분이 있는데 이름이 인보영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귀중한 아내를 함께 산다. 제가 얘기해 줬을 때 왜 아내가 귀중하냐고 그래서 이름이 얼마나 귀중하냐. 보영이 뭔데? 보혜사 성령. 보혜사 성령의 힘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 이번에 장로 피택되신 걸로. 그렇죠? 피택되셨거든요. 보영이에요, 보영. 근데 어느 분 이름이 또 아내 이름이 주명이에요. 그래서 주명이라고 삽니다. 주님, 응? 아내 주님, 아내 주님. 자, 그래서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아내도 남편을 이제 웃길 게 뭐가 있습니까? 전에 하던 방식이 아니라 조금 형식을 바꿔서 남편을 웃겨보십시오. 듣는 것도 삶의 기쁨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선한 클리닉에서 이비인후과에서 항상 귀를 많이 냈죠. 자, 이제 다 됐습니다. 귀를 열어보세요. 이 세상에 아름다운 모든 소리가 들릴 겁니다. 그렇죠? 귀가 아픈 사람에게 귀를 치료해준다는 사실은요. 이 세상에 귀를 열어줌으로써 모든 소리를 듣게끔 해주는 거예요. 듣는 것의 절반은 또 뭐입니까? 말입니다. 그렇죠? 따뜻한 말은 생명나무와 같지만 가시돋친 말은 마음을 상하게 한다는 말씀이 자문에 있습니다. 이것과 비슷한 말씀이 불교 개송에 있습니다. 성안내는 얼굴이 참다운 공양 도구이요 부드러운 말 한마디는 미묘한 향입니다. 불교에서 향은 굉장히 예부를 하는데 중요한 도구예요. 그런데 부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에요. 뭐가? 부드러운 말 한마디가 미묘한 향입니다. 향을 가지고 오지 않아도 괜찮아요. 않아도 괜찮아요. 미묘한 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부처님 앞에. 그 다음에 공양 도구 안 갖고 와도 괜찮아요. 쌀, 꽃, 떡, 아니면 돈 이런 공양 도구를 안 갖고 와도 괜찮아요. 네가 가지고 와야 될 것이 부처님은 말씀하셨어요. 성안내는 얼굴이다. 성안내는 얼굴이 참다운 공양 도구이다. 그래서 듣는 것의 절반은 사실 말이고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어떤 소리를 듣고 싶습니까? 디지털 음악이요? 디지털 음악도 좋습니다. 그러나 멀리서 들려오는 그 자연의 소리, 바람 소리, 물소리, 섬세한 나무의 흔들림 소리, 그렇죠? 그다음에 그 음악 소리라고 하는 전에 그 하나님의 목소리를 불렀던 그런 음성들의 목소리를 듣고 싶으시죠? 자,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이 무슨 소리 듣고 싶습니까? 그리운 거 웃음소리죠. 그렇죠? 웃음소리죠. 그렇죠? 그 웃음은 왜? 맛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 웃음소리에는 웃음 맛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디에서 여기 이제 어느 의료원에서 스마일 업 캠페인이라는 걸 했습니다. 스마일 업 캠페인. 그래서 전 직원에게 웃음의 서약서 쓰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때 이름이 바로 뭐냐면 펀 스마일입니다. 펀 스마일. 즐겁게 스마일.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좀 부연 설명을 하면서 거기서 제가 그런 얘기했습니다. 펀 스마일인데 즐겁게 스마일인데 그거 쉽게 안 된다. 처음부터 쉽게는 안 되는데 이제 무슨 운동을 해야 되냐면 뻔뻔하게 웃는 운동을 해야 된다. 뻔뻔하게 환자를 향해서 뻔뻔하게 웃는 운동을 해야 된다. 근데 사실 선한 클리닉 13년 동안 사실 뻔뻔하게 참 많이 웃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하스피탈이 또 올게의 병원, 웰컴 병원, 그리고 또 하나는 웃는 병원.
선한 욕심이니까. 그래서 웃는 얼굴과 함께 엔돌핀이 웃기 시작하면서 본격적으로 엔돌핀은 활성화됩니다. 이런 과학적인 기능이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되게 지상에서 천국을, 하늘나라를 맛보려면 어떻게 해요? 제가 지난번에 베델 카톨릭 성지를 갔더니 거기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우리가 분노의 그릇이 되지 말고 하나님 자비의 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침내 언젠가는 천국에서 만나게 될 하느님 아버지를 이 세상에도 뵙게 되기를 바랍니다. 최영업 신부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나라 최초의 신부였던 최영업 신부님이 이런 말씀하셨대요. 천국에 가서 천국을, 그렇죠? 오늘 바람처럼 자유로운, 그렇죠? 오늘 아침에 오는데 어떤 찬송가가 들리느냐 하면 찬송가가 천국에 춤추, 바람처럼 자유롭게 춤추자 하는 그런 이제 가사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거기 가기 전에 마침내 천국에 가서 하나님을 뵙기 전에 해야 될 것이 바로 뭐냐면 분노의 그릇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자비의 아들이 되라. 그렇죠? 여러분 분노의 그릇이 되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밝은 얼굴은 사람을 기쁘게 하고 좋은 소식은 사람을 낫게 한다는 자문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만나는 천국이 어떤 거냐면 밝은 얼굴이에요. 좋은 소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밝은 얼굴, 좋은 소식을 전하는 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상대방에게 천국이 됩니다. 또 하나 그렇게 서로 되면 천국 나눔이 됩니다. 다시 아까 불교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뭐가 되는 겁니까? 아까 성안 내는 얼굴, 분노의 아들이 되는 그릇이 되지 말라고 했죠? 똑같아요. 성안 내는 얼굴, 그리고 부드러운 마음, 부드러운 마담, 그게 천국을 나눕니다. 예수와 함께한 저녁 식사라고 하는 데이비드 글래볼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소설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영국화돼서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인기를 얻고 있는 영국입니다. 근데 거기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맨 끝에 장면에 이런 게 있습니다. 돌아서서 가시는 예수님께 주인공이 딱딱딱 불러세웠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이 어디입니까? 예수님의 집이 어디입니까? 제가 예수님을 찾으려면 어디 가서 찾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나에겐 종이가 없다. 그래서 명함을 꺼내주었습니다. 여기다 적어주십시오. 예수님이 거기다가 예수님의 집 주소를 적어주셨답니다. 그게 요한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보아라,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주소 적어달라고 하는 예수님께 주소 적어달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그 명함 뒤에 적어준 주소가 이거였다는 거예요. 보아라,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네 문 밖에 내가 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어주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은 생명의 빵이라는 말씀하셨죠. 생명의 빵이다. 자, 그겁니다. 전에 언젠가 탈북자 아이가 있었는데, 탈북자 아이가 여기 선왕님 그림에 오는 탈북자 아이가 있었는데, 걔하고 같이 밥을 먹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밥을 먹고 이렇게 했는데 밥이 좀 남아있는 걸 모르고 그릇에 이렇게 국그릇에 붙어있는 걸 모르고 제가 일어났어요. 그랬더니 선생님 밥이 아직 많이 남아있는데요. 그래서 나 밥 다 먹었는데 이렇게 밥이 많이 남아있잖아요. 그래 딱 보니까 국그릇에 밥알이 몇 개가 붙어져 있는 거예요. 걔가 볼 때는 밥알 몇 개가요? 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밥이 많이 남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앉아가지고 깨끗이 다 한 듯이 뜯어먹었어요. 그랬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제일 먹고 싶은 제일 먹고 싶은 음식이 뭐냐? 선생님, 저는요 아무리 맛있는 거 먹어도요 제일 먹고 싶은 거는 북에 계신 엄마가 다시 차려주는 하얀 쌀밥하고 미역국이에요. 그래서 제가 돌아서면서 음식의 맛이 나는 것이 다시 맛의 감각으로 돌아갑니다. 맛은 자기가 느끼는 겁니다. 그렇죠? 자기가 느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것이 가장 맛있는 거, 가장 행복한 거는 여러분이 찾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만약 함께한 저녁 식사에서 여러분은 어떤 메뉴를 내놓으실지 준비하십시오. 근데 예수님은 모르긴 해도 광나미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오신다면 그래, 내가 차려준 하얀 쌀밥이, 내가 차려준 미역국이 내게는 정말 생일잔치의 가장
좋은 생일 식탁이었구나 하실지도 몰라요. 부활 후에 만난 가장 좋은 음식이었구나 이렇게 얘기하실지도 몰라요. 생명의 신비 감각의 재발견입니다. 근데 오늘 마지막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마음이 가난한 자는 그래서 산산수훈이 나옵니다. 근데 좀 바꿔서 얘기하겠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만이 일상의 감각이 행복합니다. 약간 아주 사소할 것 같은 감각, 그것이 행복을 받아들여줍니다. 그리고 일상의 감각이 힘들게 느껴집니다. 그게 바로 맛의 신입니다. 멋의 신입니다. 여러분들은 맛과 느낌과 끌림의 행복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같이 다짐하면서 오늘 강연을 마치겠습니다. 맛과 느낌과 끌림의 행복을 찾으세요. 한번 같이 해보시죠. 맛과 느낌과 끌림의 행복을 찾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최동학 장관님. 오늘 그 좋은 시 두 편을 우리가 감상했는데 얼마큼 더 쓰실 게 있는지 몰라도 아마도 곧 그 시인으로 좀 등단했으면 하는 이런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는 이제 강용수 박사가 이렇게 다문화끼리의 소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다문화 인문학 강좌를 이어가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